1972년 1월 20일 서울 강남의 한 펍 앞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 하나가 지금까지도 역사의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색 가죽 표지로 장식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첫 번째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청와대 내선 번호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30명이 넘는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첩은 증거품 목록에 오르기도 전에 사라졌고, 수사 기록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이를 직접 본 형사마저 3개월 후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전출되면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대한민국 제3공화국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이 담겨 있었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한 여성의 자궁 속에서 자라던 4달째 태아의 정체라는 폭탄 같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정인숙.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물음표는 지금도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향해 날카롭게 겨냥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텍사스 맘마라는 클럽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팔군 장교들을 위한 평범한 유흥업소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곳에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 너머 VIP룸에서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모였고, 그들의 가슴에는 청와대 출입증이나 중앙정보부 신분증이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병이 아니라 기밀 서류 봉투가 놓이곤 했습니다. 정인숙은 이곳에서 단순한 호스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비밀을 듣는 귀였고, 그들의 약점을 기록하는 펜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중독 그 자체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름다움을 무기로 생존했고, 그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하루 수입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한 번의 동행에 5만 원, 그것은 당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한 채 값이었고, 그녀의 옷장에는 파리에서 공수된 사넬 드레스가 12벌이나 걸려 있었는데, 각각의 가격은 20만 원을 넘었으며, 이는 일반 가정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이 진정으로 부유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장군이 북쪽과 은밀히 접촉하는지 알았고, 어느 장관이 미국 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는지 들었으며,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세밀한 지도까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 검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건넨 돈의 액수까지, 마치 언젠가 이것이 자신을 지킬 보험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1971년 여름, 정인숙은 클럽의 동료 호스티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사라지면 내 방 서랍 밑바닥에 붙여둔 봉투를 찾아봐. 거기 진실이 있어. 그 동료는 당시에는 그냥 술에 취한 농담으로 여겼지만, 6개월 후 정인숙이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봉투를 찾았지만 이미 누군가가 먼저 그 방을 뒤진 뒤였습니다. 서랍은 부서져 있었고, 벽지는 찢겨 있었으며,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인숙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작성한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내 아들은 대통령의 핏줄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한 호스티스의 수첩이 국가 권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위험했을까요?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은 정확히 누구였고, 그들은 왜 한 여성과 그녀의 뱃속 아이를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1970년, 우리는 지금 텍사스 맘마클럽의 마지막 생존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편의상 김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 언니는 우리와 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손님 비위 맞추느라 바쁜데, 언니는 오히려 손님들이 언니 비위를 맞췄죠. 특히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김 여사는 여기서 말을 멈췄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쯤 검은색 세단이 뒷문에 대면 우리는 다 나가야 했어요. VIP룸은 텅 비워졌고 매니저마저 건물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정인숙 언니만 남았어요. 1시간, 때로는 2시간 후에 그분이 나가시면 언니는 항상 울고 있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김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검은 세단의 번호판은 매번 달랐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2명의 남자는 언제나 선글라스를 낀 채 창밖을 경계했고 차 안에는 누군가 담배를 피운 흔적이 없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애연가였고 특히 군 출신 인사들은 미국산 말보로를 권력의 상징처럼 피워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담배 대신 일본산 위스키를 마셨고 정인숙에게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김 여사는 이 말을 전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니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죠. 언니는 정보를 팔았고 그분은 그 정보로 적들을 제거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거래였어요. 그러나 1970년 가을 거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자의 씨를 품은 여성이 되었고 이는 곧 그녀가 단순한 도구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시 정인숙의 변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수첩을 가방 깊숙이 숨겼는데 그 후로는 테이블 위에 대놓고 펼쳐놓기 시작했죠. 마치 나한테 손대면 이 모든 게 터진다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 하지만 정인숙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 여사의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인숙이 죽기 사흘 전 클럽에 나타난 낯선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정장도 아니고 군복도 아닌 그냥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매니저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는 정인숙 언니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였고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언니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는데 입모양으로 봐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 같았어요. 언니는 그제야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겠냐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정인숙 언니를 이 세상에서 지우라는 것이었어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인숙의 운명은 그녀가 임신을 알게 된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명령을 내렸느냐는 것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청와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 권력 아래 있었고 유경수 영부인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만약 정인숙의 아이가 대통령의 혈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추문을 넘어 제3공화국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지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인숙은 왜 자신의 배를 무기로 삼았고 권력자들은 왜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1971년 12월 정확히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텍사스 맘마클럽의 경비원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2시 클럽이 문을 닫고 모두가 떠난 후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경비원은 그의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였고, 더 정확히는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배어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못 본 척했고, 그 남자는 2층 VIP룸으로 올라갔으며 30분 후 정인숙이 그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진술하려 했으나 조사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클럽에는 아무도 없었네. 자네의 기억이 잘못된 거야.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김 여사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들의 파편적인 기억을 종합하면 그것은 아마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돈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지라는 명령과 함께 건네진 마지막 자비였을 것입니다. 정인숙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클럽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내 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진실은 결국 드러날 거야. 이 말은 곧 그녀의 사형 선고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에게 진실이란 가장 위험한 적이었고 그들은 적을 제거하는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검이자 방패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관료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비공식 총책임자였습니다. 정인숙 사건이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김재규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를 살려둔다면 대통령은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릴 것이고 만약 그녀를 제거한다면 그는 살인 교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7년 후 그 자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재규의 역할에 대한 증거는 간접적이지만 강력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중앙정보부 산하특수팀의 한 요원이 텍사스 맘마 클럽 인근에서 목격되었고 그는 클럽의 출입구와 CCTV 위치를 꼼꼼히 조사했으며 심지어 정인숙의 출퇴근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작전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 1월 20일 밤 9시 정인숙이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가르며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숙의 자궁에서 발견된 태아는 4달째였고 놀랍게도 건강한 남아였습니다. 만약 그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50대 중반의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평생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비극적인 시나리오로 그 역시 어머니처럼 침묵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씨앗이 남아있는 한 위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정인숙을 제거한 자들은 단순히 한 여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력의 유지는 모든 도덕을 초월하는 절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김재규는 대통령에게 비밀 보고서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텍사스 사건 종결이었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보고서를 읽고는 불에 태웠고 두 사람은 다시는 정인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진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인숙의 동료들은 계속 속삭였고 소문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야당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모든 시도는 정보부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4년 유경수 영부인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암살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정인숙을 떠올렸습니다. 두 여성은 모두 권력의 희생양이었고
둘 다 진실을 말하려다가 침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진실과 마주해야 할까요? 정인숙의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정확히 누구였고, 그들 중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으며,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의 아들은 정말 대통령의 핏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권력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음모였을까요? 1972년 1월 20일 밤 11시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한 구의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법의학자 이 박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수천 구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손이 떨렸다고 훗날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도착하기 30분 전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목소리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는 단순 강도 살인으로 작성하시오. 특이사항은 기록하지 마시오.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 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검안대 위에 누울 여성이 단순한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인숙의 시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 박사가 발견한 것은 3개의 총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왼쪽 가슴을 관통해 심장을 파괴했고 두 번째는 복부 중앙을 뚫고 들어가 자궁을 정확히 관통했으며 세 번째는 이마 중앙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총알의 순서였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 첫 번째 총알은 가슴이 아니라 복부였고 범인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자궁을 먼저 조준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가 진짜 표적이다. 라는 냉혹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궁을 절개했고 그 안에서 4달 된 남자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태아는 놀랍도록 건강했고 총알이 관통하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는 표준 절차에 따라 태아의 조직 샘플을 채취했고 DNA 분석을 위해 냉동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 2명의 남자가 영안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박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보부 소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샘플을 내놓으시오. 그들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 박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냉동고를 열고 모든 조직 샘플을 가져갔으며 심지어 부검 기록지까지 압수해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박사의 기억뿐이었고 그 기억마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는 한 가지 비밀을 숨겼습니다. 그는 샘플을 채취할 때 극히 소량의 태아 조직을 따로 보관해 두었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그에게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샘플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박사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그 역시 권력의 손에 의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때 그 증거가 존재했고 과학적으로 친자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 박사가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인숙의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탈륨이라는 중금속이었고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서서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농도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총으로 죽이기 전에 이미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독사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려 했지만 정인숙이 너무 강했거나 혹은 독의 효과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결국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박사는 이 사실을 보고서에 적으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다시 한 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탈륨은 보고서에서 삭제하시오. 그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축적일 뿐입니다.
이 박사는 그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의사가 아니라 공범자가 되었다. 나는 진실을 묻었고 그 무덤 위에 거짓 비석을 세웠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인숙 씨.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들은 위약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나는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이 박사가 사망한 후 그의 딸에 의해 발견되었고 딸은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려 했지만 출판사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의 유령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 유령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인숙의 자궁에 박힌 총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살인 무기가 아니라 권력이 두려워한 미래를 지운 지우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아의 DNA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1972년 2월, 정인숙의 장례식은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장례식장 입구를 봉쇄했고 보안상의 이유로 오직 지정된 몇 명만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몇 명 중에는 텍사스 맘마의 마담 박 여사가 있었고 그녀는 연구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 여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면 중에 정인숙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찾아줘. 그가 누구 아들인지 세상에 알려줘. 처음에 박 여사는 이것을 악몽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밤마다 계속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정인숙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울었다고 합니다. 박 여사는 견디다 못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김만 씨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혼이 원한이 너무 커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모성의 집착이 더 강합니다. 굿을 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굿을 준비하려던 중 또다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조용히 묻어두는 게 좋을 것이오. 괜히 혼을 건드리면 당신도 함께 저승으로 갈 수 있소. 그러나 박 여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3월 보름날 그녀는 몰래 작은 굿판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한강변의 외딴 암자였고 참석자는 오직 김만신과 몇몇 클럽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굿이 시작되자 김만신은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김만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인숙이다. 내 아들이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그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씨앗이다. 내 배를 쏜 총알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날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 말에 참석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만 씨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수첩을 찾아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 청와대 서재 뒤편 금고에 숨겨져 있다. 번호는 1076이다. 이 구대 내용은 당연히 외부로 새어나갔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만신이 정말로 정인숙의 혼을 불러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각본인지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김만신이 언급한 금고 번호였습니다. 1076, 즉 1976년은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인숙이 태어난 해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961년에서 15년 후, 즉 그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혼이 남긴 암호일까요? 굿이 끝난 후 일주일 만에 김만 씨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밤중에 검은 차가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만 씨는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그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익명으로 지방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박 여사와 다른 목격자들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김만신의 굿은 진짜 영혼과의 소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단적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인숙의 수첩이 정말로 청와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시 쓰게 만들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그 금고를 지키고 있을지, 혹은 이미 오래전에 그 내용물은 불태워져 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는 굿 이후로 더 이상 정인숙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년 정인숙의 기일이 되면 한강변에 나가 종이배를 띄우며 기도했습니다. 인수가, 내 아들이 누구 아들이든 이제는 평안히 쉬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내 뱃속에 있던 그 아이도 저승에서 알고 있을 거야. 이 기도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인숙의 영혼에게 보내는 약속이었고 동시에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저주였습니다. 너희는 숨길 수 있겠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목소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산자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입니까? 어느 쪽이든 정인숙은 죽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989년 냉전이 끝나가던 그 해에 한 남자가 미국 라의 하나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모 씨. 그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 소속 요원이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고백 속에는 정인숙 사건의 결정적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람도 합니다.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고 최 씨의 증언은 이렇게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 씨에 따르면 정인숙 암살 작전은 1972년 1월 15일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중앙정보부 지하 벙커에서 열렸고 참석자는 오직 3명이었습니다. 김재규 부장, 그리고 2명의 고위 요원이었습니다. 김재규는 테이블 위에 정인숙의 사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그녀가 가진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정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재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 최 씨는 실행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감시였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정인숙을 미행했고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으며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주 목요일 밤 그녀가 클럽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10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CCTV는 없었으며 목격자가 나타날 확률도 낮았습니다. 완벽한 암살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최 씨는 보고서를 올렸고 이틀 후 실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작전을 진행하라. 그날 밤 최 씨는 클럽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밤 9시 정인숙이 클럽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그 유명한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타겟 출현, 작전 개시. 거리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고 오른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인숙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그를 알아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발, 정확하고 빠르게. 정인숙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망원경을 통해 그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그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인숙 암살은 단순히 정보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접적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씨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받았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들어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수화기를 향해 각하, 문제는 깨끗이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증언에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 그는 17년이나 지난 후에야 입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고백했을까요? 최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17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정인숙의 얼굴이 나타나 저를 쳐다봤고 그녀의 배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진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녹음되어 몇몇 역사학자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증언, 정치적 편향 가능성, 기억의 왜곡 우려 등의 이유로 학계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한 가지 물증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 작전 중 찍은 사진 한 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인숙이 클럽에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고 시간 표시는 1972년 1월 20일 오후 8시 55분이었습니다. 사진 모퉁이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권총의 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진을 미국 의회 도서관에 기증했고 그것은 지금도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72년 3월 정인숙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2달 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박정희의 수면 패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집무실을 배회했고 새벽 3시가 되어야 겨우 잠들었으며 잠든 후에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은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각하께서 악몽에서 깨어나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내 손에 피가 묻었다고 반복하셨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은 코르티솔 수치를 급증시키고 이는 불면증, 편집증, 심지어 환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11년간 절대 권력을 유지해왔지만 정인숙 사건 이후 그의 몸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주치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혈압은 평소 130에서 170으로 치솟았고 체중은 한 달 만에 7kg이나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손떨림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펜이 흔들렸고 측근들은 이를 과로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권력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72년 4월 박정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국회 시정연설 중이었고 그는 국가의 미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한 후 멈춰섰습니다. 10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다시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손은 연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KBS를 통해 생중계되었지만 재방송에서는 편집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기자 한 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하의 눈빛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그것은 적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공포였습니다. 생리학적 변화는 심리적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박정희는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되어갔고 측근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재규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수첩은 정말 다 회수했나? 혹시 복사본이 있는 건 아닌가? 김재규는 매번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역시 내심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세계에서 완벽한 은폐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고 항상 어딘가에는 증거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1972년 5월, 박정희는 갑자기 청와대 내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호실장이 교체되었고 비서진의 3분의 1이 지방으로 전출되었으며 심지어 주치의까지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효율화였지만 내부자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정인숙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시야에서 지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난리를 치겠어. 권력의 생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몸은 그가 입으로 부인하는 진실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면증, 체중 감소, 손떨림, 말더듬, 편집증, 이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권력자에게 약함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계속 버텼고 그의 몸은 계속 무너져갔으며 그 붕괴의 끝에는 7년 후 김재규의 총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죄책감을 통해서입니다. 박정희는 정인숙을 죽였지만 정인숙은 그의 몸속에서 살아남아 천천히 그를 잠식해갔습니다. 1972년 6월 국가기록원의 한 직원이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197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모든 범죄 기록 중 정인숙 관련 문서를 별도 보관하라. 그 직원, 우리는 그를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아키비스트였고 이런 종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구봉인 혹은 완전 삭제의 전 단계였습니다. 이 씨는 명령을 따랐지만 동시에 작은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지정된 금고로 보냈고 복사본은 자신의 개인 사물함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 복사본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째, 정인숙의 사망진단서 원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박사가 처음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자궁 관통상으로 인한 태아 사망 그리고 혈액 내 탈륨 검출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둘째, 현장 검증 사진 12장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정인숙의 손에 쥐어진 검은 가방이 찍혀 있었고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안에서 수첩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서 5통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총성 직전 피해자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정인숙이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씨는 이 복사본들을 1972년부터 1988년까지 16년간 보관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물함을 확인했고 퇴근할 때도 다시 한번 자물쇠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역사의 첫 번째 원칙은 기록하라입니다. 권력이 지우려 하는 것일수록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저는 아키비스트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1988년
그의 사물함이 도난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밤중에 기록원에 침입했고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 씨의 사물함만 열쇠 없이 깨끗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아침 텅 빈 사물함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한 가지 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사본이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이크로필름 형태였고 크기는 손톱만 했으며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집 지하실 벽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가 사라지면 두 번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키비스트의 철학입니다. 이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살았고 죽기 전 그는 자신의 딸에게 마이크로필름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때에 세상에 공개하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권력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씨의 딸, 우리는 그녀를 이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은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숨을 건 기록이 정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제3공화국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모두 사라진 후에는 이 자료가 순수하게 역사적 증거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원에는 이 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적어도 3명의 다른 직원들도 정인숙 관련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청 기록 담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찰청 서기였으며 마지막 한 명은 중앙정보부 내부문서고 관리자였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본능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는 직업적 양심 말입니다. 그들이 복사한 문서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발각되어 파기되었을 것이고 일부는 여전히 어딘가의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잠들어 있을 것이며 어쩌면 일부는 이미 해외로 밀반출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인숙 사건을 재조사하려 했지만 모든 공식 기록이 분실 혹은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인숙 사건 전후 한 달간의 청와대 방문자 기록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인숙뿐만 아니라 그녀와 연결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조사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의 부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토록 체계적인 삭제는 국가 차원의 은폐 작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진 기록들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실을 외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사는 종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몰래 복사된 문서 속에,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작은 반란 속에 살아남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의 식탁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기록되었지만 김재규는 재판정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독재자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인숙이었습니다. 7년 전 그가 명령한 암살, 그리고 그 암살이 그의 영혼에 남긴 상처 말입니다. 김재규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7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정인숙 암살을 승인했지만 그것은 그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적을 죽이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임신한 여성을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성이 품은 아이가
자신이 섬기는 대통령의 혈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거가 아니라 일종의 왕족 살해, 고대 그리스 비극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김재규의 측근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부장님은 정인숙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냉철하고 계산적이셨는데 그 후로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셨죠. 특히 술을 마시면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갔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1975년 김재규는 개인적으로 무당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정인숙의 혼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당은 그에게 큰 굿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재규는 거절했습니다. 굿으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979년 박정희와 김재규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적 견해 차이였지만 더 깊은 곳에는 정인숙이라는 유령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를 볼 때마다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을 것이고 김재규 역시 대통령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범이었지만 공범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상호 의심 위에 세워집니다. 박정희는 김재규가 언젠가 입을 열까 봐 두려워했고 김재규는 박정희가 자신을 제거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10월 26일 밤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을 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 말은 독재의 끝을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통의 끝을 의미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임으로써 독재자를 제거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도 함께 묻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석 달 후 교수형에 처해졌고 죽기 전까지 정인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재규의 최후 진술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동기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김재규의 눈에서 해방감을 봤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공포가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어쩌면 김재규에게 교수되는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인숙과 그녀의 아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속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당은 김재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짜 악당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였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애국으로 포장하는 논리였으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공포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박정희는 죽었고 김재규도 죽었지만 그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며 계속 작동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정인숙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1972년 1월 20일 밤 세 발의 총알이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은 단순히 정인숙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죽였고 정의를 죽였으며 한 시대의 양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메아리는 7년 후 궁정동 안가에서 다시 울려 퍼졌고 결국 두 명의 권력자를 무덤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죽인 유령은 결국 당신을 죽이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정인숙의 아들은 정말 대통령의 핏줄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2012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한 통의 익명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소포 안에는 작은 냉동 용기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한 비극의 마지막 증인입니다. 이 샘플은 1972년 1월 20일 정인숙이라는 여성의 사체 부검 중 채취한 태아 조직입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고 저는 그 부검에 참여한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 곧 죽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진실만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서명 없이 끝났지만 연구소의 김 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박사, 그 전설적인 법의학자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 교수는 샘플을 해동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조직이었지만 냉동 보관 상태가 완벽했기 때문에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2주일간의 작업 끝에 그는 완전한 유전자 프로파일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남성 태아의 것이었고 목의 DNA는 당연히 정인숙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북의 DNA였습니다. 그것을 누구와 비교해야 할까요? 박정희는 1979년에 사망했고 그의 DNA 샘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공개된 유전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가문의 일반적 유전 마커와 간접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먼저 학계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한얼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과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국 연구팀은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과는 오직 학술 논문으로만 발표하고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한 온라인 매체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정인숙 태아 DNA 분석 완료, 충격적 결과 임박. 기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고위 정치인 후손과의 유전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김 교수의 연구소에는 압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정체불명의 전화들이 걸려와 연구를 중단하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김 교수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차량이 며칠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연구실에서 홀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태아의 북의 DNA는 특정 가문의 역사적 유전 마커와 12개 지점에서 통계적 유사성을 보였고 이는 혈연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결과를 명확히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방법론에 한계가 있었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교수는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학술 논문을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피험자 A는 정인숙이었고 피험자 B는 태아였으며 비교 대상 C는 특정 역사적 인물의 추정 유전 프로파일이었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피험자 B의 북의 DNA는 비교 대상 C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혈연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샘플의 출처와 보관 과정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이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2014년 한국법의학회지에 게재되었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침묵했고 언론은 외면했으며 대중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 정보를 공유했고 역사학자들과 탐사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정인숙 DNA 논문은 일종의 금기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후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역사가 판단할 차례다. 진실은 DNA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읽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은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까?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밝힌 진실을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인숙의 아들은 대통령의 핏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고 확정적 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과학보다 강하고 정치는 진실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2018년 텍사스 맘마클럽의 마지막 생존자 김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92세였고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었지만 몇몇은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떠났지만 한 명은 남았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는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남자는 최 씨였습니다. 1989년 라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왔고 익명으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정인숙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의 딸은 최 씨를 만났고 그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인숙을 죽인 총잡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명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 총잡이는 죽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었고 그는 저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매일 밤 그 여자의 얼굴을 본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묻는다. 왜 내 아이를 죽였느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니까. 하지만 도구도 죄가 있다. 나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러 간다.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살했지만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일종의 속죄였습니다. 그는 정인숙에게 용서를 구하러 저승으로 간 것입니다. 김 여사의 딸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공책이었고 표지에는 기억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거기에는 1970년대 텍사스 맘마클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평생 이 공책을 숨겨왔고 죽기 전에도 그것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록한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정인숙 언니는 단순한 호스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희생자였고 권력의 폭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증인이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기록을 읽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언니는 제대로 된 추모를 받을 것이다. 김 여사의 딸은 이 공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출판사에 보낼까? 언론에 공개할까? 아니면 어머니처럼 조용히 보관할까? 그녀는 최 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역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잊지도 않습니다. 김 여사에 따른 그 조언을 따랐고 공책은 지금도 그녀의 집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방관자의 죄책감을, 총잡이는 실행자의 고통을, 김 여사는 증인의 책임을, 그리고 이 박사는 기록자의 의무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인숙을 기억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유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정인숙은 더 이상 잊혀진 호스티스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2020년 최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증언을 녹음해 두었고 그 녹음 파일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증했습니다. 위원회는 파일을 검토한 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로서는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파일은 봉인되어 20년간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 2040년이 되면 누군가는 그 파일을 열 것이고 최 씨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정인숙 사건의 전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혀진 자들을 기억하고 은폐된 진실을 기록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인숙은 죽었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정인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9월 서울 시내 한 골동품 가게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고 주인은 50년 전 물건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별 관심 없이 진열대 구석에 놓아두었지만 일주일 후 한 노인이 가게에 들어와 그 수첩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 유품 정리 업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대답했고 노인은 수첩을 샀습니다. 가격은 5만 원, 그는 흥정도 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박 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텍사스 맘마의 마담이었고 정인숙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정인숙 언니의 수첩은 세상에 2권이 있었어. 하나는 경찰이 가져갔고 다른 하나는 언니가 나한테 맡겼지. 나는 그것을 50년간 숨겨왔어.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세상에 나와야 해. 내가 적절한 때를 판단해서 공개하렴. 박 여사의 아들은 어머니가 숨겨둔 수첩을 찾았지만 그것을 공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수첩을 골동품 가게에 우연히 흘러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수첩은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집으로 가져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인숙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1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인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 나를 지킬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날짜별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월 5일 피 대통령 청와대 별관. 그는 내게 임신 사실을 물었다. 나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2월 12일 K 부장 중앙정보부 지하실. 그는 내게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는 위협했다. 수첩의 중간쯤에는 특별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P. 대통령 3번 만남 I 아버지 가능성 높음. K. 정보부장 10번 이상 만남 위협적. L. 국방장관 5번 만남 비자금 정보 제공. C. 육군 장성 7번 만남
쿠데타 계획 언급, 이것은 단순한 고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3공화국 권력 구조의 완벽한 지도였고 각 인물의 약점과 비밀이 담긴 폭탄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는 1972년 1월 15일자였습니다. 그녀가 죽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K가 오늘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아이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수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P에게 당신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지만 역사는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인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은 수첩을 읽고 나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이것을 50년간 숨겨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그는 권력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첩을 디지털화하여 여러 곳에 백업하고 그 사본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학자, 저널리스트, 인권단체의 익명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본이 사라지더라도 내용은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정인숙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 인터넷에 한 문서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정인숙의 수첩, 제3공화국의 숨겨진 진실이었고 내용은 수첩의 완전한 스캔본이었습니다. 업로더는 익명이었고 파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위조 문서라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 보도했지만 대중은 이미 진실을 보았습니다. 수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너무나 생생했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수첩의 귀환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재조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젊은 세대는 이것이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있었습니다. 5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느냐,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열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정인숙은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5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세상에 도달했고 그 목소리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수첩은 번역되어 세계 각국 언어로 퍼져나갔고 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했으며 영화 제작자들은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정인숙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인숙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태아의 DNA 샘플이 여전히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총알보다 강하고 은폐는 영원하지 않으며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인숙은 죽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향해 날카롭게 겨냥되어 있습니다. 1972년 1월 20일 밤 한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인숙이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4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임신한 여성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정인숙과 그녀의 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추모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질문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 파헤칠 것이며 언젠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정인숙은 마침내 평화를 찾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은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역사는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인숙을, 그녀의 용기를, 그녀의 비극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질문을.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